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3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선화증권에 대한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선화증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1절 의, 제2절 법적 성질, 제3절 기능, 제4절 법적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제5절의 종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선화증권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혼재 여부에 의한 선화증권의 종류와 특수한 선화증권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재 여부에 따른 선화증권의 종류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혼재 여부에 따라서는 마스터 선화증권과 하우스 선화증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 선화증권은 마스터 빌 오브 레이딩 또는 그룹피즈 빌 오브 레이딩, 옴니버스 빌 오브 레이딩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운송할 화물이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이 되지 않는 LCL 화물인 경우에 운송 주선인이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하나의 운송 단위로 구성하여 선적해서 보낼 때 실제 운송인인 선사가 운송 주선인에게 교부하는 선화증권입니다. 여러 개의 화물을 하나로 통합하면 운임이 저렴해지고 증권이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해 당사자 입장과 상황에 따라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스터 선화증권 자체가 반드시 이러한 이점을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LCL 카고라는 것은 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즉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 화물을 얘기하는데요. FCL 화물에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CFS 또는 인랜드 대포에 집적되고 목적지에서는 마찬가지로 CFS 또는 대포에서 컨테이너로부터 양육되어 분리 양도하게 됩니다. 이 경우 LCL 서비스 차지 또는 CFS 리시빙 차지 등의 명목으로 이러한 추가 요금인 과징금을 받는 회원동맹이 많습니다. 시랜드사에서는 육상 운송용으로 사용하여 이들 소량 화물을 LTL 카고, Less than 트레일러 로드 카고라 부르기도 합니다. 국제복합운송계약상 당사자의 관계를 보면요. MVOCC와 화조의 관계는 MVOCC는 운송인의 자격으로 여러 명의 실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수령한 다음 그들의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실제 송화인에 대하여 자신과 체결한 운송계약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 MVOCC와 이행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MVOCC는 자신이 집하한 화물을 통합하여 이행운송인인 선사, 즉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에게 운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MVOCC는 해상운송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운송인이 아니라 송화인의 자격으로 해상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가 집하한 화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제공하고 그로부터 선화증권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 해상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화증권상의 송화인으로는 MVOCC가 기재되며 화물 명세는 각각 실제 화주의 화물이 통합된 전체 화물 명세가 기재가 됩니다. 이러한 선화증권을 교부받은 MVOCC는 그것을 수화인에게 송부하여 그로 하여금 목적지에서 해상운송인으로부터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서류의 간수화를 위해서 MVOCC가 그들 각각의 송화인에게 MVOCC가 발행한 선화증권을 교부하게 되는데요. 실제 운송인인 해상운송인도 그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의 송화인 칸과 수화인 칸에 각각 MVOCC의 이름을 기재하고 화물 명세를 포함한 기타 사항이 통합적으로 기재되기는 하지만 각각의 실제 송화인 및 실제 수화인별로 화물 명세를 별도의 첨부 서류로 원선화증권에 첨부하여야 하므로 증권의 간소화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상운송인과 실제 송화인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화증권에는 내면적으로는 여러 명의 실제 송화인의 화물이 존재하지만 이를 한 명의 MVOCC는 통합하여 발행받기 때문에 해상운송인과의 관계는 하나의 선화증권으로 선적하게 됩니다.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화증권의 관점에서 보면 MVOCC의 이름이 해상운송인의 선화증권에서 송화인 칸에 기재되므로 MVOCC와
실제 송화인과의 운송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해상운송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MVOCC의 실제 송화인은 해상운송인에 대하여 송화인으로서의 권리가 없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MVOCC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화환결제에 있어서 마스터 선화증권의 경우 각 송화인은 자기 화물에 대한 운송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화환결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수화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각자의 화물 인도 지시서가 발행됩니다. 다음은 하우스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할 화물이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이 되지 않는 LCL 화물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하나의 운송 단위로 구성하여 선적해 보낼 때 선사로부터 운송주선인은 마스터 선화증권을 교부받게 됩니다. 여러 송화인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취합하는 행위를 우리가 혼재 즉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운송을 혼재 운송이라고 합니다. 운송주선인이 여러 명의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집하하고 각각의 송화인에 대하여 운송주선인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는 화물 수령증을 하우스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요. LCL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 각각의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한 운송주선인은 일종의 화물 수령증명서 또는 선적증명서로서 하우스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운송주선인은 본선의 화물을 선적한 후 마스터 선화증권을 다시 발행받게 됩니다. 화환결제에 있어서 1984년 10월 1일 제4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신용장에 하우스 선화증권 수리 가능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하우스 선화증권을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우스 선화증권에 대신하여 법적 효력이 이보다 더 강한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행했는데요. 마스터 선화증권에서는 운송주선인이 선화증권상의 송화인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송화인은 마스터 선화증권을 근거로 한 화환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화인은 개별적으로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행받아 화물을 인도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우스 선화증권에는 운송주선인과 송화인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다음은 특수한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한 선화증권으로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이 있는데요. 차트 파티 빌 오브 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이 화주가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일항해 또는 일정 기간 선박의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화주와 운송인이 용성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에 대해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차트 파티 빌 오브 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화증권에는 용성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문헌을 표시하여 선화증권과 용성계약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성계약은 일종의 운송계약이고 선화증권의 발행행위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화물의 수령이나 선적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의 내용에 대한 증거로서의 추정적 증거를 가지는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의 종류와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용성계약과 선화증권 발행행위는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선화증권 발행이 계품운송계약에서는 운송계약의 증거로 발행이 되지만 용성계약에서는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에 대한 증거로 발행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계약의 충돌로서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용선자가 다른 송화인의 화물을 운송하기로 용성계약이나 계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성계약하에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선주가 항해 용성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용선자가 선적한 화물에 대하여 선주가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선주가 정기용성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자가 그 선박을 자신의 정기항로 영업에 투입하고 운송을 의뢰한 제3자인 송화인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선주가 항해 용성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선자가 자신의 화물을 싣고 남은 공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의 화물을 선적하여 제3자인 송화인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느 경우이든 선주가 이제 선화증권을 발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2와 3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용성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3자인 송하인의 화물을 선적하기 때문에 운송인과 제3자인 송하인 간의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입니다. 이 선화증권의 발행에 따른 효력을 용성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다루면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와 3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을 용선자가 발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1의 경우에는 용선자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이죠. 용선자와 운송인 간이 이미 운송계약인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선화증권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용선계약서와 선화증권의 기능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용선자인 송하인으로서는 화물의 수령 선적을 입증하고 목적지에서 화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화물 수령증 또는 권한증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출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항해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별도로 선화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 수출업자는 화물을 선적하고 나면 화물의 선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데 용선계약서는 이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출업자는 양육항의 수하인에게 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화물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는 권한증권의 발행이 필요하지만 용선계약서는 권한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역시 이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용선계약 하에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선화증권 소지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선화증권의 법적 지위와 효력이 달라지는가 또는 선화증권과 용선계약서의 내용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히치먼트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이 다른 지역에 위치한 2개 이상의 선적항에서 선적되었지만 하나의 선화증권으로 이를 커버하여 발행된 선화증권을 히치먼트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1000톤의 원면 신용장을 받은 경우 수출업자가 화물 확보 등의 이유 때문에 운송인 000의 A 베슬 보이지 넘버 123이 하와이항에 기항했을 때 300톤을 선적하고 동일 항해 선박의 다음 기항지인 LA항에서 나머지 700톤을 선적한 후 한 뒤에 운송인 000으로부터 두 선적항에서 선적된 총 1000톤에 대한 한 세트의 선화증권을 발행받게 되면 이것이 히치먼트 선화증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달리 설명을 하면은 같은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수입업자가 화물을 이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싣는데 한 지역에서 화물을 다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이 무역업자가 이 광양에 있는 어떤 공장에서 300톤을 확보를 하고 부산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나머지 500톤을 확보를 했다고 하면 이 두 가지 화물을 광양항에서 싣고 부산항에서 최종적으로 실은 이후에 이 800톤에 대한 선화증권을 한 장으로 즉 한 세트로 발행해 줄 때 이것을 히치먼트 선화증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해운동맹 등에서 타리프에서 히치먼트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지켜야 될 요건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요건으로는 첫째, 동일 선박에 선적될 것, 두 번째, 목적지가 동일할 것, 세 번째, 송하인 및 수하인이 각각 동일인일 것, 네 번째, 선적일자는 화물 전량이 선적된 일자일 것, 다섯 번째, 화물의 명세, 즉 화물의 종류, 컨테이너 번호, 중량, 용적 등은 선적 항별로 구분하여 명시할 것, 운임은 각 선적항에 적용되는 요율을 적용할 것, 테리프가 있는 경우 히치먼트 선화증권 비용을 선화증권에 명시하고 청구할 것, 이러한 요건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분할 선적을 금지하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히치먼트 선화증권은 은행에서 수리하게 됩니다. 히치먼트 선화증권의 경우 선적항이 2개 이상이고 선적일자도 상이하지만
그것은 동일 선박 및 동일 항로로 이행되기 때문에 UCP500에서 이를 분할 선적으로 간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선박에 한 장의 선화증권으로 발행이 되어서 운송이 되기 때문에 결국 목적지에서 봤을 때는 통상적인 선화증권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일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일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화물 선적 후 신용장에 명시된 일정한 기간 내에 은행에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화환음의 할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장에 명시된 할인기간이 이미 경과한 선화증권을 스테일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선화증권의 종류를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고 신용장 통일규칙의 해석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스테일 선화증권이 되는 원인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 즉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선적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매수인을 물색하는 경우에 선화증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시점에 신용장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매수인이 결정되었어도 그가 고의적으로 선적 후 21일이 경과되도록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매매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매도인의 양해하에 또는 상당 기간 동안 신용이 사해진 당사들 간에 목적지에 화물이 도착할 시점 또는 도착 이후에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조건으로 선적하는 경우에 발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업자는 상품을 선적하는 운송인으로부터 선화증권을 발행받고도 신용장이 없어 은행에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1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신용장을 받고 은행에 선화증권을 제시하게 되기 때문에 스테일 선화증권이 되어버려서 결국 매매대금을 결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용장의 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선화증권 등이 첨부된 화환음을 제시해야만 은행이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선적일과 유효기간의 명시 외에 그 선적증권의 제시기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시기한이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화증권 발행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은행에 제시하면 신용장에 Stale Bill of Lading Acceptable이라는 명문 조항이 없는 한 은행은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화물 인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보면요.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자재 중 폐지, 원피, 스크랩 등은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 또는 보세 창고 인도 조건으로 선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물이 도착할 때까지도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아 수출업자는 선화증권을 은행에 취결하지 못하게 되므로 목적지의 수입업자도 당연히 선화증권 원본을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되어도 선화증권을 제시하는 자가 없으므로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관세법상으로는 양육항의 시와에 의해 무한정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른 보세 구역으로 옮겨 놓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경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수입 화물에 대한 한국 관세 규정상으로는 화주, 보세 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보세 운송의 승인 신청을 하는데 세관의 승인 심사에서는 진정한 수화인 인재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선화증권의 통지 수령인 등 적법한 수화인의 자격이 없는 자도 보세 운송을 해갈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허점을 이용하여 일부 악의를 가진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화물 도착 시까지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거나 비록 개설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한 은행 화물 선취보증장을 이용하거나 운송인에 대비해 유리한 화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화주의 보상장만을 제시하고 화물을 자가장치장으로 보세 운송에 가서는 임의로 이를 사용한 후 도산, 도피하여 운송인이 사후에 선화증권 소지인 또는 선화증권을 소지한 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전기선 운송의 경우 화물이 선적된 후 21일이 지나서 제시되어 스테일 선화증권이 된 경우에는 수화인이 화물 도착 시 선화증권 원본을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화물 선취보증장에 의한 화물 인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도상의 취약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법상은 운송인 스스로가 화물 선취보증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보세 운송 동의 및 화물의 인도 등의 절차 이행 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3자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 선화증권, 즉 Third Party Bill of Lading은 Neutral Party Bill of Lading이라고도 하는데요. 선화증권에 송화인으로 표시되는 자는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출입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송화인으로 기재하여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선화증권을 제3자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주로 중개무역 등에서 사용하는데,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이 반대의 문헌이 없으면 은행이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적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ransshipment Bill of Lading이라고 하는데요.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에 중개항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환적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앞면에는 with transshipment의 통콩 또는 on carrier 등의 문헌이 기재가 되는데요. 보통은 with transshipment의 과 같이 공란의 접속항을 기재하고 on carrier의 공란을 그대로 두고 접속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적항에서 최종 양육항까지 환적하지 않고 직항할 경우 이러한 해상 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은 직항 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컨테이너 화물 운송 시 피더 운송은 여기서 말하는 환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환적 선화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피더 운송은 이제 그 전체 운송의 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선화증권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환적이라는 것은 일단 선적된 화물을 드러내어서 다시 다른 선박이나 다른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의 접속에 의하여 화물을 최종 목적지에 도착시키기 위하여 다른 운송수단에 바꾸어 싣는 것인데요. 선박에서 선박으로의 환적, 또 선박과 철도의 해륙 연결 운송에 의한 환적, 동일한 선주에 속하는 다른 선박의 환적, 상이한 선주의 선박의 환적, 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항만에서 환적된 컨테이너는 부두 배후 후의 교통 수요를 유발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세계 항만 당국은 환적 컨테이너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피더 서비스는 전기선 운항이 운항 채산성을 고려해 정해진 몇몇 항구에만 기항하게 되는데요. 주로 물동량이 일정 수준에 달해 있고 항만시설이 양호한 항구가 이러한 항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항만시설이 미비하여 대형 선박이 입항할 수 없거나 혹은 물동량이 소량인 항구는 취향 선박이 직접 기항하는 대신 철도나 자동차 또는 소형 피더선 등을 이용하여 보조적인 운송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로 피더선을 이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운송을 피더 서비스라고 합니다. 환적 선화증권은 각 구간 운송인이 선화증권에 연서하여 수화인 또는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환적은 화물의 손상 연착은 물론이고 환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장에 환적 금지, 즉 Transshipment Prohibited라는 문헌을 기재하여 환적을 금지하게 됩니다. 금지 문구가 없으면 환적이 허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선화증권, 즉 Countersign Bill of Lad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착된 화물의 운임 또는 기타의 채무가 미해결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수화인이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장은 화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운송인은 채무의 해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화증권에 Please Deliver Upon Endorsement라고 발행을 하는데요. 배서가 있으면 화물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명을 조건부로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우리가 부서 선화증권, Countersign Bill of Lading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목적지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목적지 선화증권 또는 도착지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선화증권은 원래 화물의 선적지에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송화인의 요구에 따라서 화물의 최종 목적지 또는
송하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발행하여 화물의 수령에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하증권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선하증권의 위기 또는 고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인데요. 이 배가 이제 화물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화물을 즉시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을 목적지에서 바로 발행하는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목적지에서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화물의 도착과 동시에 선하증권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등과 같이 대금 결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화물 수령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운송인이 소화물을 수령하고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증권을 소화물 수령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적 성질은 유가증권으로서 선하증권과 그 성질이 같습니다. 화환음의 저당, 매매, 양도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수령선하증권과 유사하여 선적 전이라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발행 형식은 운송인에 따라 다른데 선박의 국적, 선장명, 선적항, 증권 작성지 등이 생략되고요. 면책조항은 그대로 기재가 됩니다. 수화인의 표시는 선택 지시식으로 하며 발행부서는 통상 한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그 특수한 선하증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여러가지 선하증권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먼저 마스터 선하증권과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해서 설명해 봅시다. 다음은 용성계약부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와 각각의 경우 그 효력에 대해서도 토론해 봅시다. 이상으로 제30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